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시고 사연 채널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사연을 보냈나 싶으시죠? 세상에 사연 없는 무덤 없듯이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연 하나쯤은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있어요. 직업이 판사라서 그런지 잘 배운 집안에서 유복하게 컸을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다 오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직업과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번듯한 직업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제가 걸어온 삶을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들으실 수 없으실 겁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같이 2달 전에 태어난 예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온전한 가정을 꾸린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할지 감이 오시죠? 누구한테나 가족은 소중하겠지만 특히 제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친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떠나셔서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얼핏 들었던 이야기로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 현장 13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떨어지면서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떠나시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지금도 서럽게 생각하는 기억이 시모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어머니를 불러서 화를 내면서 말하셨다고 했어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 더는 못 살 거 아니야. 이제 집에서 나가라. 내가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아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만큼 데리고 살았으면 됐잖아. 내 아들 잡아먹어 놓고 네가 여기서 나랑 살 수 있겠어? 네? 아직 어린애랑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시간을 좀 주세요. 그냥 쥐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요. 미쳤어? 네가 이렇게 드세고 기가 세니까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내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딜 더 들러붙으려고 해?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던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쫓겨났다고 했어요. 저는 어려서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떠오를 정도로 서럽다고 말하실 정도로 힘든 기억이라고 하셨어요. 그 옛날 여자가 혼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어머니는 지하 월세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주인집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들이 어머니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쯤 됐을 때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손자처럼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주인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통닭을 사오셔서 집에 있던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형서가 배고프지? 할아버지 집 가서 통닭 먹자. 통닭이요? 정말요? 그래. 오랜만에 통닭을 먹어줘야 힘이 나지.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밤늦게 오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자주 살펴주셨어요. 그렇게 주인 할아버지 집으로 가면 할아버지 아들도 같이 있었죠. 저는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제가 집에 가자 아저씨가 저를 반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석이 왔네.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해놓고 간 밥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통닭 먹자고 해서 왔어요. 그랬어? 통닭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은가 보네. 주인집 할아버지와 아저씨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를 자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퇴근했을 때 집에 제가 없으면 할아버지네로 오셨죠. 그날따라 조금 일찍 온 어머니는 할아버지 집에서 통닭을 먹고 있던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걸 사주셨어요.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왜? 통닭 먹으면 형석이가 어디 아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애들이 얻어먹으러 오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세상에 죄송할 것도 많네. 애들은 원래 정을 먹고 크는 법이야. 여기서만 벌써 4년째 지내고 있잖아. 그럼 우리도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애들 한창 클 나이인데 먹는 건 좀 챙겨줄 수 있게 해줘. 아휴,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괜찮어. 나도 다 큰 아들놈이랑 둘이 저녁 먹는 것보다 형석이가 와서 같이 먹으면 밥맛도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들 잘 건사할 생각만 해. 나야 다 늙어서 나갈 곳도 없으니까 형석이랑 놀면 재밌고 좋지 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인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인 할아버지 덕분에 일 다니기가 조금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을 신경 쓰고 챙겨준 건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인 할아버지 아들이었던 아저씨는 정말 누구보다도 절 아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치원이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다가와 저를 놀렸던 적이 있었어요. 야, 김영석, 너 옷도 없냐? 그 옷은 언제까지 입고 올 거야? 애들이 너 냄새 난대. 놀리지 마. 나도 옷 있거든? 너보다 더 많아. 거짓말 치지 마. 너 옷 없잖아. 너 그 초코우유 묻은 옷 아직도 입고 다니잖아. 너 거지야? 내 맘이거든? 넌 나보다 키도 작잖아. 뭐? 이 거지 같은 게? 친구는 저를 밀쳤고 그 순간 저를 놀리던 친구한테 화가 나서 모래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통곡하면서 울었고 친구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하셨습니다. 너 지금 우리 준수 때렸어? 너야? 준수가 저 먼저 밀었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얼른 사과해. 밀었다고 모래를 던져? 깡패 새끼 아들이야 뭐야?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는 아줌마한테 겁을 먹은 채 서 있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를 살피면서 말하셨습니다. 형석아, 너 여기서 뭐해? 왜 바닥에 앉아 있어? 그 순간 어머니 옆에서 우는 친구를 보고 저는 아저씨를 이렇게 부르면서 울었어요. 아빠, 제가 거지라고 놀리고 밀쳤는데 아줌마가 나한테 소리 질러. 뭐? 그때는 어린 마음에 친구 앞에서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아빠라고 하자 아저씨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곧장 친구 어머니를 보고 화내면서 소리쳤어요. 왜 애들끼리 놀다 그런 걸 가지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십니까? 우리 애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애가 울고 있으니까 그랬죠. 아니, 근데 진짜 애 아버지예요? 아빠 없는 애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아빠가 없긴 왜 없습니까? 사과하세요. 애들이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애들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말 모르세요? 아, 오해할 수도 있지 왜 화를 내세요? 내가 미안해요. 왜 저한테 사과하십니까? 형석이한테 사과하세요. 애가 놀랐잖아요. 저 형석아, 아줌마가 미안해. 됐죠? 우리 이만 갈게요. 유치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어머니 손을 잡고 떠났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둘이 남게 됐죠. 그러자 아저씨는 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석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아빠라고 해주셔서요. 애들이 맨날 아빠 없다고 놀렸어요. 그랬어. 그럼 형석이 아빠 있다고 해. 아저씨가 아빠 해줄게. 진짜요? 형석이는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 네,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아저씨가 더 잘해서
형석이 아빠 될 수 있게 해볼게. 그때는 아저씨의 말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아빠랑 손잡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빠를 찾으면서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얼마 뒤 아저씨는 정말로 저의 새아버지가 됐어요. 어머니를 곁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던 아저씨가 어머니와 결혼하게 됐거든요. 어머니의 결혼이 저는 너무 기쁘기만 했어요.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되면서 저는 그제야 애답게 어리광도 부려봤어요. 아빠, 우리 축구하러 가요. 그럴까? 형석이 아빠랑 축구하러 가자.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제가 하자고 하는 건 다 같이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하셨어요. 형석아, 아빠 피곤한데 왜 자꾸 나가자고 해? 아빠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준다고 했어요. 피곤하시잖아. 형석이가 아빠 좀 이해해줘. 어머니는 제가 자꾸 때를 쓰니까 저를 말렸던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겼다는 기쁨에 뭐든지 새아버지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면서 말씀하셨죠. 여보, 왜 그래? 오늘 형석이랑 미리 약속한 날이야. 나가서 형석이랑 좀 놀다 올게. 매일 퇴근하고 놀아주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까지 같이 어떻게 놀아줘. 괜찮어. 나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당신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있어. 나 형석이랑 축구하고 목욕탕 가서 같이 씻고 올게. 형석아, 가자. 아버지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와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석아, 아빠랑 나오니까 좋지? 네, 너무 좋아요. 오늘 같이 목욕탕도 가요? 어, 우리 신나게 뛰어놀다가 목욕탕 가자. 아빠가 초코우유도 사줄게. 우와, 신난다. 매일 아빠랑 이렇게 놀고 싶어요. 아빠도 형석이랑 자주 나오고 싶네.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빠 손을 잡고 목욕탕 가는 게 제일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동생 둘이 태어났어요. 남동생과 여동생이 생긴 뒤부터 아버지는 더 세심해지셨어요. 혹시나 제가 차별을 느끼지 않을까 신경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석아,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마워. 아빠가 항상 형석이 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전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우리 가족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걱정 마. 아빠가 엄마랑 형석이랑 동생들 책임질 거야. 우리 지금처럼 영원히 살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던 친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는 진지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석이 중학교 입학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1등만 하는 거야? 그냥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거 있어? 형석인 똑똑해서 다 잘할 것 같은데. 아직 꿈이나 목표는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겠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항상 네 건강부터 신경 써. 알겠지? 아빠는 형석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좋아. 네, 걱정 마세요. 저 끄떡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유치원생 때처럼 걱정하며 챙겨주셨어요. 저보다 7살이나 어렸던 동생들만큼 저를 아껴주는 아버지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아버지가 생기면서 저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할아버지도 같이 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위로해드리면서 말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못해드린 기억만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내가 불효자식이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무슨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처럼 반듯하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참 잘 컸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처럼 저희 더 반듯하게 잘 살아야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버지 이렇게 힘없이 있는 거 보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나도 이제 잘 보내드려야지. 조금만 힘들어할게. 형서가 고맙다. 이제 장남이 있잖아요.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녀석, 언제 이렇게 다 컸어? 어? 아빠,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뒤에 뿔이라도 나왔나 봐야겠어요. 이제 좀 컸다고 아빠를 막 놀리네, 놀려.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던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라고 생각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합격한 날, 아버지는 절 따로 불러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서가 이거 받아. 이게 무슨 통장이에요? 내가 네 엄마랑 결혼하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이 통장이야. 내가 돈이 많은 아빠가 아니라서 미리 모은 거야. 원래는 더 모아서 장가 갈 때 도와주고 싶었는데 네가 너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보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주는 거야.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한 날부터 저한테 주려고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더 모아서 결혼할 때 주려고 했지만 학비를 도와주고 싶어서 미리 주신 겁니다. 저는 그 통장을 보고 울면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이런 걸 제가 드려야 하는데 왜 저를 주세요?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써요?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 그냥 받아. 나도 널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이만큼 커서 대학교 가는 거 다 아빠랑 엄마 덕분이에요. 전 부모님께 바라는 거 없어요. 절 위해서 두 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만큼 제가 잘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희생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나도 네 아버지야. 넌 단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부모가 주는 사랑 너무 무겁게 받지 말고 다른 애들처럼 그저 가볍게 받아. 자식은 그런 거야. 부모 사랑 받으면서 무럭무럭 크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하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꼭 멋지게 효도하겠습니다. 아빠는 네 성공을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효도야. 저는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친부모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새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대학교에 들어가 로스쿨을 졸업하기까지 정말 각고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꿈이 생겼어요. 바로 판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죠. 그런데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로 일정 기간 일해야만 판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처음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넥타이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기특하다 내 새끼. 수고했어.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난 한 번도 네 걱정 해본 적 없어. 항상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이 엄마가 고맙고 미안했어. 아니에요. 전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제 동생들 용돈도 챙겨주고 싶어요. 우리 장남이 참 잘 컸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 아버지는 저한테 넥타이를 건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서가 이거 받아라. 넥타이야.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녀. 사람은 말도 중요한데 옷차림도 단정해야 한다.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7개는 주셔야죠. 그런가? 이 녀석이 변호사 되더니 벌써부터 예리해졌네. 알겠다. 이 아빠가 조만간 더 사다 줄게. 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야? 아버지는 넥타이를 직접 매주시면서 차근하게 알려주셨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였어요. 재벌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해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동생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저는 판사가 되기 위해 대학생 때 했던 연애를 제외하고는 연애 경험도 적었어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의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 판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생각보다 면접부터 심사까지 꽤 긴 단계가 있더라고요. 심한 스트레스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죠. 그때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같이 소주를 한잔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서가, 네 꿈도 중요하겠지만 건강 생각도 해야지. 나중에 좋은 가정 꾸리고 싶다면서.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전 이제 자신이 없네요. 제 꿈조차 힘들어하는데 자식의 앞길을 어떻게 책임져요?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그저 자식이 잘 걸어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게 부모야. 난 네 인생 책임질 생각 없다. 하지만 이렇게 네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 줄 거야. 저는 그때 아버지 말씀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판사가 되어야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좋은 부모란 그저 자식을 믿고 응원해 주는 거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판사로서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서가 이제 다른 거 말고 너도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일 좀 적응하면서 천천히 준비할게요. 그래, 형서가 수고 많았다. 이제 너도 연애 좀 하고 네 인생 좀 즐겨.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만 할 거야? 어머니는 판사가 된 걸 축하해 주셨지만 끝에는 저렇게 걱정 가득한 말을 하셨죠. 그러다 저는 중매쟁이를 통해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되자마자 중매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여자친구는 성격 좋고 교양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혜인 씨는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따로 즐기는 취미가 있어요? 아, 저는 전시회 보러 다녀요.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림도 그릴 줄 아세요? 아니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보러 다니나 봐요.
이상하게 저는 전시회 보러 가는 게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같이 가실래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요. 제가 그림 보는 안목이 없어서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만난 날, 저는 여자친구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말에 솔깃했어요. 사람이 정말 보이는 대로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모습이 보여서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취미를 공유하다가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후 여자친구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여자친구는 주말에도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바빠도 문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회사원이었던 여자친구한테 저는 의아한 듯 물었어요. 어젠 일한다더니 왜 이렇게 문자도 한 통 안 되는 거야? 바쁜데 어떻게 답장을 해? 내가 주말에 회사 놀러 갔겠어? 일이 많아서 출근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연락이 안 되지. 넌 회사에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내내 일한다는 거야? 중간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 내가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봐서 그래. 나 일할 때 예민해지는 거 알잖아. 자꾸 연락이 끊기는 여자친구한테 지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여자친구의 꼬리를 밟게 된 건 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르고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일한다고 연락이 잘 안 되던 여자친구가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여자친구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팔짱 끼고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소리쳤어요. 이혜령,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저 자식은 누구야? 오빠? 여긴 무슨 일로? 왜? 난 여기 오면 안 되냐? 아, 진짜 재수없게 딱 걸렸네. 판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했는데 오빠 백화점은 돈 아까워서 안 오잖아. 근데 왜 온 건데? 됐어. 나도 애초에 너처럼 재미없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지겨웠어. 야, 헤어져. 이게 정신 나갔나? 지금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돈독이 올라서 돌아버렸네. 야, 저 남자나 아냐? 네가 양다리 걸치면서 저울질하고 있던 거. 제 말에 옆에 있던 남자도 황당한 얼굴로 여자친구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뭐? 양다리? 야, 너 그동안 그럼 나 간 본 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거짓말 하려고 머리 굴려? 더 들을 것도 없어. 내가 준 선물 하나도 빠짐없이 내놔. 오빠, 선물을 누가 뺏어가?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하도 명품 타령하니까 억지로 준 거잖아. 야, 꺼져.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여자친구는 양다리 걸치다가 백화점에서 양쪽 남자한테 전부 차인 거예요. 요즘도 이런 여자가 있나 싶으시죠?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전문직만 노리는 꽃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뱀이었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겁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였는데 허무하게 끝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오로지 사람 하나 보고 만난 거라 마음에 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44살 때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된 거예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아내를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 출신이었던 아내는 집안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죠. 하지만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동안에도 저는 아내가 부잣집 딸인 줄 전혀 몰랐어요. 항상 소박했던 아내는 겨울이 되면 붕어빵만 먹어도 즐거워했어요. 내가 오늘 오빠랑 붕어빵 먹으려고 퇴근만 기다렸다니까? 겨울엔 붕어빵만한 게 없어.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어? 나중엔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진짜 집에서 만들어 먹을까? 그래, 한번 기대해 볼게.
맛있는 음식 먹는 걸 가장 좋아하던 아내는 소박한 성격이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연애가 1년쯤 됐을 때 저는 아내 집에 인사 갔다가 아내의 집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어, 근데 보기에만 크지 막상 들어가면 많이 안 커. 아내는 민망한 듯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아내와 큰 집으로 들어가자 집안이 정말 넓더라고요. 집안에는 예비 장인 장모가 계셨습니다. 장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선영이가 만나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하는 장모를 보고 살짝 당황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장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을 왜 그렇게 봐? 볼 수도 있지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름하길래 본 거야. 판사라면서 때깔이 왜 이래?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장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인이 장모를 다그치며 말했죠. 당신 선영이 민망하게 왜 그래? 그만해. 왜 나만 못 잡아서 안달이야? 남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겠다니까. 장모는 장인의 말에 버럭 화를 냈어요. 시작부터 민망해진 분위기에 서먹해진 채로 가족들과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장모는 제 앞에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놀랐지? 내가 강남에서 입김 좀 날렸던 사람이라 옛날 습관이 나와서 그래. 네? 입김이요? 내가 옛날에 돈놀이를 좀 했어. 그걸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린 거야. 지금도 내가 오라고 하면 깡패들도 집합한다니까? 그쪽이 판사라고 했지? 우리 딸이 판사 데려와도 우리가 꿀릴 게 전혀 없어. 자네는 직업만 있고 우린 돈이 많잖아. 명예보다 돈이 최고 아닌가? 저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장모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아내한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장모를 말리는 건 장인뿐이었습니다. 당신, 선영이 얼굴에 먹칠할 거면 그냥 나가. 예비사회가 될 사람한테 왜 그래? 요즘에 돈 없는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검증은 해야 된다니까. 당신이야말로 눈 뜨고 코 베기 싫으면 정신 차려. 어디 감히 철물점 하는 집안 아들이 판사라고 으스대고 있어? 그러면서 장모는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장인은 저를 보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당황했지? 미안하네. 아내가 저런 사람이라도 우리 선영이는 반듯하게 잘 컸네. 자네가 만나봐서 알잖아. 우리 선영이 잘 부탁하네. 네, 제가 선영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고맙네. 난 선영이만 좋다고 하면 찬성이야. 그때 저는 장모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장인과 아내를 보고 참았어요. 아내는 장모보다 장인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미안한지 고개를 못 들길래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아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결혼 준비가 시작됐죠. 그러다 결국 큰 사건이 터진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와 여동생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어머니는 그날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예비 사돈끼리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모는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철물점 한다는 사람이 정장은 어디서 났네. 장모의 말에 모두의 이목이 장모한테 집중됐어요. 장인은 그런 장모를 툭 치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부모님도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셨죠. 그런데 장모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밥을 먹던 도중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황당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 돌려서 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말할게요. 솔직히 사위 직업은 마음에 드는데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 옛날에 사채로 돈 좀 벌어서 지금 강남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귀한 딸을 철물점 하는 집안으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데 그렇게 집안 운운하면서 따지셔야겠어요? 저희 돈은 없어도 부족함 없이 자식 키웠어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부족함 있게 키우셨던데요. 예비사위 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릴 때 아빠 정 모르고 큰 사람이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장모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경악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장모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못해! 지금 소리 질렀습니까? 계부 주제에 판사 아들 뒀네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선을 넘은 장모의 말에 엄마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장모 얼굴에 냅다 물을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장모한테 악을 쓰면서 소리쳤습니다. 나 이 결혼 못 시켜. 네가 돈놀이 했다고? 야, 나도 돈놀이 했어. 젊을 때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야채 팔고 야채 팔면서 나도 돈놀이 했다. 어쩔래? 너는 불쌍한 서민들 돈 가로채놓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난 정당하게 야채 팔아서 돈놀이 했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집구석이랑은 절대 결혼 못 시켜. 내 아들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이 될 집이네 아주. 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만 겁니다. 아들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상견례는 파토가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는 큰 짐가방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 아내를 좋아하던 어머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길 왜 와? 이 짐은 다 뭐야? 어머님, 저 짐 나왔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전 잘못이 없어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사채놀이 하면서 저도 맞고 살았어요. 이젠 정말 더는 못 살겠어요. 맞고 자랐다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쓸어내리면서 말씀하셨죠. 그런 집에서 어떻게 큰 거야? 참 불쌍하게 컸네. 저 정말 형석 씨 사랑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제가 엄마랑 연이라도 끊고 올게요. 아내는 짐까지 싸들고 와서 제발 결혼 허락해달라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등을 그저 어루만져 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가 저희 집까지 아내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는 아내를 잡아당기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여길 왜 와?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네가 잘 살 것 같아?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제발 그만 좀 해. 나 정말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만 가. 나 이제 엄마 안 볼 거야. 놔. 이거 놓으라고. 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어. 엄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아내를 붙들고 안 놓는 장모한테서 아내를 떼어놨어요. 그리고 장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려고 하자 어머니가 앞으로 가로막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수준과 다르게 딸 하나 정말 잘 키웠네요. 지금 당신 행동이 얼마나 딸한테 해를 끼치는지 알기나 해요? 결혼 반대하는 이유가 집안 때문이라면 우리도 그쪽 집안 반대예요. 난 우리 자식들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어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자꾸 그렇게 집안으로 반대하면 저도 그쪽 집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 데려오라고. 내놔. 장모가 악을 쓰면서 어머니한테 소리치자 아내가 장모한테 가서 소리쳤습니다. 난 엄마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나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가 계속 반대하면 나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네가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3일도 못 가서 돈 필요하다고 달려올걸? 두고 봐. 누가 이기나? 장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장모는 몇 번 찾아왔지만 아내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그때마다 부모님과 저는 철저하게 아내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술을 좀 마신 채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장인은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부부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난 결혼 찬성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평생 아내한테 잡혀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젠 딸 인생까지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선영이가 참 현명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둘째라서 딸이라서 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전 이 결혼 찬성입니다. 결혼식 시켜줍시다. 그러자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사돈이 그걸 지켜보고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마 아내는 안 온다고 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영이 결혼식 망치면 우린 이혼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장인은 정말 딸의 행복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모 없이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솔직히 아내한테는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정말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극적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결혼식에는 장모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였어요. 아내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결혼에 꼴이 난 지 3년 차가 될 때쯤 장모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모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때 장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놀란 아내는 장모의 전화를 받았어요. 선영아, 잘 지내지? 왜 전화하셨어요? 저 안 보고 산다면서요? 엄마가 미안하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서야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가야 돼요? 또 사위 무시하려고 그러세요? 엄마, 암이야. 가기 전에 네 얼굴 한번 꼭 보고 싶구나. 그때 아내는 암이라는 장모의 말에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길래 저는 아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장모님 보러 가자. 당신 이러다 나중에 후회해. 벌써 3년째야. 그동안 장모님도 생각이 바뀌셨을 거야. 불안에 떨던 아내를 진정시키고 장인한테 전화해서 장모 병원을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손을 떨면서 병실로 들어서자 장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한테 손을 뻗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우리 딸 참 곱게 잘 있었네. 더 예뻐졌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얼마나 잘 사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다면서. 이게 뭐야? 오빠랑 동생은 어딨어? 엄마 이러고 있는데 다 어디 갔어?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겠더라. 돈이 많아서 뭐 하겠니? 지금 이 병은 돈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들이란 것들은 사업한다고 해외 나가더니 깜깜무소식이야. 젊을 때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너무 기고만장했다. 미안하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산 거야? 왜? 몸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뭐 했어? 아내는 장모 앞에서 오열했어요. 아내를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죠. 병실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아내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도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딸인데 어머니 챙겨드려야지. 당신 오빠도 사업한다고 바쁘고 막내도 호주에서 살고 있잖아. 당신이라도 자주 찾아뵙자.
나도 시간 날 때 장모님 찾아뵐게.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밉지도 않아? 당신한테 심하게 했잖아. 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당신 어머니잖아. 제 말에 아내는 목 놓아 오열했어요. 저는 아내가 저에 대한 미안함에 장모를 못 보러 가는 것 같아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장모 병실에 자주 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장모가 암이라는 소식에 죽까지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장모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서 이겨내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참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다 나으시면 저한테 빚 갚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버텨냅시다. 살 수 있어요. 그동안 못 본 딸 얼굴 실컷 보셔야죠. 이거 제가 죽 좀 가져왔습니다. 죽이라도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부인. 저 더 살아서 선영이 얼굴 더 보고 싶어요. 장모의 한마디에 병실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동안 장모도 마음으로는 딸한테 미안했던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랬어요. 하지만 장모는 결국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허망한 죽음 앞에서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아내는 장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보다는 건강이 먼저더군요. 그렇게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던 장모도 병 앞에서는 맥없이 쓰러지고 만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자식과 부모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끼리 사랑이 없고 돈만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동료 아닐까요? 돈으로 묶인 사이는 언젠간 찢어질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처럼 사랑은 돈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얼마 전 태어난 예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가족은 돈이나 명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 새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가오는 연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